오큐파이 풀뿌리 지방정치를 장악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촛불혁명의 여세를 지방선거로 확산시켜 시민주권주의를 뿌리내리자, 이런 기획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선거 출마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설을 꼽은 김수민 전 구미시 의회 의원과 난개발이 가져온 용인시의 퇴행을 짚어줄 선대인 경제연구소장과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할까요?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의 침대.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지방정부를 장악하라. 네, 특별한 기획.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수민 전 의원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예, 이렇게 목소리가 정갈하고 또 진지한데 왜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죠? 우리 김수민 전 의원은. 세상을 소신 있게 살아가다 보면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훌륭한 분한테 덤벼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요? 나한테 덤벼가지고 네네.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 김수민 전 의원. 네.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누가 그러나요? 세상이 이렇게 한 군데로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잘한다고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들을 엄지척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 박정희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그런 모양이죠? 아니요, 그분들은 그런 걸 모르죠. 전혀 관심이 없고. 네. 그리고 김용민 PD님의 그 팬들 중에서도 김용민 또 좀 견제를 당해봐야 된다. 그래요. 특히 성대모사가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강력한 견제자가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들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국정원 알바로 드러났어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다 알바로 취급을 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바로 저라는 김용민의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견제해주는 저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나. 네, 그런 알겠습니다. 진단을 해봅니다. 알겠어요. 예, 여전히 개전의 정이 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선거 9개월 남았나요?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글쎄요, 이번에는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는 것 같진 않아서 왜 그런가 봤는데, 워낙에 또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또 분위기도 감지되고요. 실제로도 잠시 후에 이제 만나게 될 선대인 소장 같은 경우
현 용인시장이 민주당 쪽에 기웃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지 않아도 뭐 반드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좌파적 공약들을 슬쩍슬쩍 이제 제기하면서 이를테면은 무상교복 같은 그런 공약들을 제기하면서 슬쩍 좌클릭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뭐 저는 뭐 민주당의 기웃거리는 차원은 떠나서 이렇게 좌클릭 공약들이 보수 정당 후보들 사이에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지켜진다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예. 그리고 사실은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경남 지역의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예, 그쪽이 좀 시골 지역이라서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무상급식을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 무상급식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처음 시작했다는 거를 또 어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경남지사가 되려고 할 때는 자기가 무상급식 하겠다 이런 공약을 또 제기했었어요. 예. 사실은 홍준표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가지고 반대하면서 그렇게 난리 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같은 당이지만. 예. 근데 되고 나서 입장이 확 바뀌어버린 거고,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쪽 정당에서 좌클릭 공약을 내놓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요. 일단 국민들 앞에 거짓 공약, 뻥 공약 이렇게 제기해놓고 선택받아서 당선되면 그때 가서는 입 씻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그 지방선거 후보들, 뭐 지방선거 후보만이겠습니까? 또 자유한국당만이겠습니까만은 이른바 보수적 그 지향성을 가진 그런 세력들, 선거는 공학이다라고 믿고 있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주로 국민들 앞에서 많이 써먹었던 사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분들이 이게 옥석을 가리고 또 이것이 사기인지 진정성 있는 공약 제시인지 이걸 분별하면서 공약의 그 실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텐데, 자, 그러니까 우리 김수민 전 의원은 당선될 때 했던 공약, 뭐 뻥으로 결국 귀결된 공약이 있습니까? 뻥으로 귀결된 거는 근데 못 지킨 거 중에 하나는 좀 굵직한 건 얘기 나왔던 무상급식이었어요. 네, 무상급식이 뭐 제가 초선할 때 주요 공약이었었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딱 선거가 끝나니까 그 당시에 구미지역 정가에 화제가 됐던 거는 한나라당 소속의 당선자가 과반이 안 됐어요. 구미시의회에서. 예, 그리고 구미시장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은 됐지만 경북 지역 한나라당 후보 치고는 낮은 득표율로. 그래서 구미지역 정가에 충격이 가해졌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의원들도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많이 피력했었습니다. 한나라당 쪽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을 안 지키기 시작을 했고, 무상급식에 또 경상북도 예산을 매칭 펀드로 같이 꾸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구미시에서. 경북도의회에서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핑계로 이제 구미시장도 무상급식을 털어버리는. 네, 그러면서 저도 약속을 못 지켰고, 뭐 저는 그 뒤로는 뭐 주민 발의 조례 그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서 같이 서명운동 했지만은 끝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금까지도 경북 지역만 아마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못 지킨 공약이 돼버렸죠. 아니,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거기선 메인스트림입니까? 이렇게 불량한 정치 세력은 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뭐 뿌리 깊은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미 지역은 왜 좀 그런가 했을 때, 구미 지역은 외지 출신 인구가 많고요. 평균 연령이나 이런 게 젊은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외지 출신의 젊은 인구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화가 잘 안 돼 있고요. 이사를 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의 토박이면서 보수적인 세력들이
평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권위보다 훨씬 더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누리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좀 넓게 보면 많은 학부모들이 찬성을 하시기 때문에 선거 때는 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선별적 무상급식인지 보편적인 건지는 은근슬쩍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무상급식이란 네 글자는 넣거든요. 그렇지만 선거 때 이외에는 선거 때도 사실은 뭐 젊은 층들은 투표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을 못 발휘하지만 선거가 지나버리면 더더욱이나 소수의 그 보수적인 토호라든가 이쪽의 힘이 훨씬 커지는 거라서 근데 그쪽 바운더리 안에서는 무상급식을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전향적인 정통 보수가 아닌 행보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선택을 하질 않죠 보수 정치인들이. 알겠습니다. 그 김수민 전 의원의 그 공약 파기, 예, 공약 사기. 이거는 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또 있더구만요. 구미시의 모든 대학생들한테 등록금을 100% 주기로 한 공약. 이건 왜 아직도 이행을 못했습니까?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IC의 재정이라는 게 뻔한데 제가 그런 무상 대학 등록금까지 얘기를 할 리가 없고요. 예. 아니 구미에다가 또 공항 짓겠다는 약속은 그 신공항 약속은 또 왜 파기했습니까? 저는 그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초장부터 아예 반대를 했던 사람이라.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블로그가 있는데요. 시의원 한때 운영했었던. 예. 예,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나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시면 이 김용민 PD의 중상모략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방 정부를 장악하자 이런 취지에 맞게 또 우리 시민들이 지방 정치에도 지역 정치에도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기획인데 근데 뭐 진짜 뭐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로 인식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선뜻 뭐 내가 나서야 될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자 오늘 두 번째 팁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들려드리면 될까요? 네가 어떻게 지방의회에 나가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노하우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지방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사연으로 얘기하자면 길고 노하우로 얘기하자면 짧은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런 제 경험을 그냥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의원이 되기 전에 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저 역시도 지방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자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는 저는 그 기초의원을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 자신이 정치 활동, 정당 활동들을 나이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직업 정치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예. 그랬던 제가 출마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기초의원이 뭐 정치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시민운동가들이 많이 기초의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기도 했었고. 예. 근데 물론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길게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정치인이 맞아요. 전형적인 정치인이었다는. 근데 그때는 제가 정치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결심을 하게 됐었던 거죠. 예. 이게 좀 아마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제가 29살 때 당선이 됐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1년 조금 지나서 당선이 됐던 건데 이게 좀 운명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졸업할 즈음에 저는 이제 교육학과를 나왔는데요. 예.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가 되려고 결심을 뒤늦게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가서 교육학 문제지를 사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2008년도에 그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가 한창이었었죠. 그랬죠. 그래서 데모를 하다가
물대포를 맞게 됩니다. 그냥 집에 갔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물대포에 젖은 그 교육학 문제지를 예. 냉동고에 넣고 예. 얼려서 예. 좀 회복을 시켜요. 예. 그래서 물대포에 맞아서 굉장히 또 신경은 날카로워져 있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예. 그래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예. 낮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땅거미가 질 무렵에 예, 다시 데모대로 들어가는. 네. 그러다가 또 물대포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학 문제지는 회복 불능에 예, 박살이 나버리죠. 그래서 그 핑계로 공부를 작파하고 계속 데모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예. 그 데모를 하게 되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제가 사실은 언론사의 PD가 되고 싶어서 예, PD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구성작가 과정 공부도 했었는데 그때 또 하필이면 이게 이명박 정권 영향인지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2009년도였는데 MBC만 PD를 뽑았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뽑지 하다가 저도 이제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것저것 다 작파를 하고 그러다가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반값이 자꾸 나가고 하니까 학교는 졸업을 했고 그래서 구미로 내려가야겠다고 일단은 판단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구미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제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었고 좀 제가 갖고 있는 구미 지역의 진보 진영 이쪽에 대한 부채감이랄까요? 이런 게 있어서 선거 운동을 좀 도와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다가 예, 그런 계획들을 좀 주변 친구들하고 나누다가 이제 조금 푸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예. 특히 고향 친구들한테. 예. 네가 나가는 건 어떠냐? 너 같은 사람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이제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던 뭐 전직 시민운동가들이나 뭐 진보정당 관계자들하고 만나다가 나갈 사람이 없다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죠. 대안이 없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구미 지역이 공단 지역이고 해서 이 민주노동당 예전에 그쪽이 좀 당세가 센 편이었고요. 예. 기초의원 또 후보를 많이 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사정이 아니었었고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스타케미컬이라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구미 이제 칠곡 경계에 있는 회사인데 예, 그 사업장 폐업을 할 때 이게 2014년 네, 폐업할 때 차광호라고 하는 노동자가 굴뚝에서 농성을 하게 되죠. 예, 차광호 씨가 그때 1년 넘게 농성을 했었는데 원래 차광호 씨가 제가 출마했던 동네에 그 전에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거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 회사가 이제 그 전에 있던 회사가 망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인수하는 자본이 나타나서 노동승계 관련해서 굉장히 바쁘던, 그러니까 본인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작업들을 하던 상황이었고, 예. 그분이 안 나가시게 되면서 제가 나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20대 때 제가 했던 활동들을 결산하면서 또 선거를 하게 되면 기획도 하고 또 선거 실전도 치르는데 이것들이 내가 배워왔던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이었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선거 후보로 나가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후보가 없다고 하니 내가 나가도 괜찮겠다. 그때는 기초의원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준비되지 않고 굉장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준비를 출마 전에 준비했던 기간은 한 4개월 정도였고요. 예. 그래서 4월 1일에 그 2010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2달 정도의 선거 레이스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사실은 근데 분위기가 제가 처음 출마 결심을 할 때는 2인 선거구였어요. 구미의 기초연 선거구들이. 근데 2인 선거구는 저 같은 사람 당선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 전에도 2006년 지방선거 때도 2인 선거구 모든 곳에서 또 그때는 박근혜 씨가 커터칼 피습을 당하면서 안 그래도 한나라당 강세 지역인데 광풍이 불 정도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구미 시의원이 23명인데 비례대표 1명 빼고 22명이 한나라당으로 채워지는 그런 선거를 또 치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인 선거구들이니까 기대를 안 했죠.
당선될 거라고 기대를 안 했었고, 다만 15%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5%를 넘기면 선거비용 보전 항목에 해당하는 그렇죠. 비용들을 보전받을 수 있으니까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 근데 판을 보니까 이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캐릭터들이. 제가 나갈 경우에는 나이도 훨씬 젊고 보기에도 좀 달라 보이니까 15% 이상은 나오겠다라고 판단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이 그 당시에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좀 모험을 해볼 수 있는 약간 판단이 들었고, 그런데 마침 구미 지역은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쪽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선거구 획정을 새로 하게 됐는데 3인 선거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인 선거구 중에 한 군데에 제가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처음에 며칠 뛰어보니까 제가 입 밖에는 잘 안 꺼냈는데요. 야, 당선되겠다. 생각이. 예, 왜냐하면 그때 구미 지역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던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미 시민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구미로 들어와 있는 혹은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세종시나 수도권으로 가버리면 그런 것들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또 구미도 뭐 젊은 사람도 많고 야당 성향 사람들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반감들이 형성이 많이 돼 있었고요. 예. 또 그리고 선거 구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게 지역 이슈이기도 하지만 중앙 정치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 선거도 사실은 중앙 정치가 많이 결정합니다. 판세를. 예. 예, 이게 냉엄한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구도입니다. 구도가 정말 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명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물을 보고 판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모르세요. 후보들에 대해서. 그러면 정당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한데 어떤 정당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 얼마나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출마를 할 때 사실은 후보가 많이 나올수록 고정표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지역사회에 좀 드글거리던 그 출마 지망생들이 많이 정리돼 버렸어요. 제가 출마하기 바로 며칠 전에. 예, 그게 다 토박이들이었기 때문에 안에서 정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별도로 출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사라지고 한나라당으로 출마할 사람 4명 정도만 후보로 등록이 돼 있었고, 거기에 제가 5번째 후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후보는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한나라당은 3명을 공천하니까 1명이 공천에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요. 그래서 5명이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이게 한나라당 싫어하는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해보면 최소 30%는 되거든요. 예. 구미에서도. 예. 그래서 이거 표만 다 모아도 이기겠네. 근데 겉으로는 이제 제가 동네에서도 듣보잡인 사람인데, 예, 자신만만하게 다닐 수는 없었고, 예. 겸허하게 그냥 운동을 했지만 속으로는 저는 계산을 끝내놓고 있었죠. 이건 당선이다. 예. 이런 표 계산이 앞서는 이 공학주의자, 정치공학론자, 정치공학론자, 이런 사람한테 구미 시민들이 속았군요, 한마디로. 속은 게 아니라 공학이라는 거는 뭘 이렇게 뭐 정략적인 걸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나와 있는 판도 자체를 계산을 한 것이죠. 이게 계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오늘 중요한 팁 하나. 정치공학이 서지 않으면 이거는 뭐 출마를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요거는 정치공학도 아니고 정치 수학? 요 정도 되는 수학.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선은 이제 뜻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주변에 권유도 있었고 여러 결정을 가능케 했던 그런 환경도 조성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의원이 됐는지, 이제 공직 후보자로 나서게 된 동기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요. 준비하셨으면 좋겠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거 때 급하게 이름을 알리고 나서 당선이 된 경우인데, 그 전에 넉넉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대학교 학생회 선거만 봐도 총학생회 선거 하기 전에 예전에 운동권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 선거를 11월에 한다 그러면 예. 개학하고 나서 9월 달에 어떤 운동본부 같은 걸 띄워요. 뭐 등록금 인하 운동본부라든가. 예, 예. 예, 그 자세히 살펴보면 그 운동본부의 본부장들이 후보로 나옵니다. 예, 이게 사람을 연습시키고 또 알려서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모습이 낯선 사람들은 정략적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일을 해보면서 검증받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출마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어떤 서명운동이라던가, 동네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내서, 예, 그 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까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제가 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아이템을 잡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아이템은 뭐 자기가 속해 있는 정치 세력의 성향이나 어울리는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동네에 정말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데 동네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거나 잡아내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 이런 아이템을 잡으면 공감대가 넓기 때문에 예.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선거 전에 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또 거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거 전에 돌입을 했을 때 선거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별화가 대단히 중요해요. 예, 기초의원들 후보들이 또 비슷비슷합니다. 한국 사회의 기초의회 문제가 그 기초의원 후보자나 당선자들의 면면을 분석을 해보면 나이도 뭐 40대, 50대 그리고 계층적으로도 뭐 직업이 노동자보다는 좀 자영업자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캐릭터들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 도전하시는 분이 본인이 좀 차별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그것이 나이든 직업이든 아니면 비슷해 보이더라도 뭐 공약이 또 크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시키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운동할 때 다른 후보들의 패턴을 따라서 밟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 제가 겪은 바로는 뭐 이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기초의원들이 굉장히 탈정치적인 선거운동을 해요. 원래 한국의 선거 문화 자체가 굉장히 탈정치적이긴 합니다.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는 최대한 가리려고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명함이나 이렇게 막 삐끼질 하듯이 뿌려대는 그런 것도 있고 선거 때 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좀 정치적이지 않은 것들로 많이 이렇게 가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기초엔 또 심해요. 그래서 구호도 그러다 보니까 이 또 경상도니까 뭐 단디하겠습니다. 뭐 이런 구호들 예, 선거 메인 슬로건으로 또 나와요. 예. 그래서 뭐 하나만한 얘기들 뭐 네, 봉사를 잘 하겠습니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을 나오는데 그리고 뭐 이 유권자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입버릇처럼 뭐 저는 정치꾼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봉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미 도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열심히 이렇게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봉사라면 정치인은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이념 성향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 굉장히 탈색시켜서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기 무난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것도 하나의 정략이죠. 예,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많이 젖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기초의원 후보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명함에도 이력이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겠다.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어디 뭐 체육회 회장, 뭐 동창회 회장 하면서 뒷면 명함에 모든 것들이 양력과 경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 예, 이런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출마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그 틀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 동네에서 무엇을 하겠다. 공약도 몇 가지 주요 공약들을 제시하고 예, 그런 과정들을 또 거치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저희는 또 선거운동에서도 모든 것을 다른 후보와 달리한다 이런 모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뭐 트럭으로 선거운동할 때 저희 선보는 전동자전거 또 선거를 했었고요. 전동자전거 그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무래도 또 녹색당이니까 이렇게 네.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선거 운동하겠다. 이런 네. 취지가 또 거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녹색당은 없었지만 제 컨셉트를 녹색 후보에 가깝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선거 컬러를 녹색으로 쓰기도 했는데
예, 하여튼 젊은 사람이 자전거를 직접 이렇게 몰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이게 공약이라는 건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못 믿을 것이기도 한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활동하겠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현수막을 만들더라도 다른 후보와 현수막에 사이즈를 달리한다거나 다른 후보들은 좀 이게 뭐 길쭉하게 할 수도 있고 뚱뚱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구미 지역은 좀 뚱뚱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더 뚱뚱하게 한다. 네.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연설의 실종을 겪고 있어요. 연설이 없는 정치가 되어가고 있고 예전에 운동장에서 하던 그 합동 연설에 폐지되면서 예.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개혁적인 정치인에게는 연설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근데 보면 기초의원 후보들 연설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출마하시는 분들은 꼭 준비하십시오. 연설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연설에 호응하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감동하는 분들도 많고, 예, 저 사람이 잘 볼 수 없던 그런 연설을 하면서, 그리고 그 연설 내용이 설령 잘 안 들리더라도 그 모습 자체로 또 감동을 줘요. 예,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나라당 트럭들이 막 들어옵니다. 동네에. 예. 국회의원도 있고 거기에. 그러면 지방의원 후보보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더 연설을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럭들이 막 이렇게 수대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자전거를 외롭게 끌고 대고 바로 아까 했던 연설에 대한 반론을 포함해서 맞대응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른바 댓글 연설을 한 거군요. 댓글 연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제 파란색을 썼었는데 퍼런 물이 빠져나가고 녹색의 새싹이 텄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연설 내용을 잘 안 들리더라도 부근의 상가의 주인분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같은. 네, 그래서 이런 또 기초의원 후보는 뭐 또 작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예. 예, 리어카 끌고 다니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선거 캠페인들을 많이 끌어갔었고 선거에도 또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연설을 잘해야 한다. 근데 연설 실력은요. 저도 뭐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있고 뭐 시의원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기 때문에 네. 확실히 느끼는 건데 많이 할수록 늡니다. 예, 이게.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의원 후보로 나서서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역시 그 연설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된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김용민 PD님은 당선이 안 되셔서 잘 모르실 텐데, 네, 또 당선이 될 정도면 얼마나 연설을 잘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참 연설 또 특이한 게, 저희가 이제 좀, 뭐랄까요, 젊은 사람이 많고 약한 선본일 수 있는데, 동원력이 취약한. 네. 그래서 선본의 위기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선거운동 할 때. 근데 그 위기 상황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한 연설들이 명연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내부의 위기를 추스리기 위해 한 연설이었는데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나오면서 또 에피소드도 있죠. 네. 선거는 그 정치 자영업자들 혹은 정치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부터 우선 깨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미리 이 지역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이것도 혼자서 거울 보고라도 연설을 사전에 연습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많이 그런 훈련을 하는 버릇이 있으면 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전에서. 그래요. 연설을 잘 하지 않아도 이 진정성만 보이면 된다. 이런 말씀, 네, 이런 말씀도 아주 새겨 듣게 됩니다. 자, 우리 김수민 전 의원님 다음 주에도 여러 노하우들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함께하고 계신 팟캐스트는 김용민 브리핑 특별기획 오큐파이 풀뿌리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중앙정부를 만든 촛불시민이 지방정부 리모델링의 주체로서 그 힘을 키워가는 나라, 그 나라를 꿈꿉니다. 용인시는 민선일기 윤병희 전 시장 이래 역대 시장들이 건설 인허가와 인사 비리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난개발이 용인이라는 도시의 밑둥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난개발은 선거 출마자들을 유혹하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난개발과 용인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인 선대인 소장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많은 분들에게 용인시장 도전 가능성을 내비친 선대인 이런 이름으로 이제 네. 서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중 앞에서의 이런 반쯤의 커밍아웃. 예. 뭐 반응이 커밍아웃. 예. 아니 결정을 안 했으니까. 예. 우리 저 네. 선대인 소장에 대한 우리 용인 시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제 페이북상에서 이렇게 달린 댓글들을 보면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인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좋아요가 한 1,600개를 넘었고 또 댓글도 300개 이상 달렸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용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좋은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 또 용인이 사실 굉장히 젊은 도시거든요. 예, 이 젊은 도시에 맞는 좀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 그래요? 젊음의 지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용인시는요, 그 유권자 구성으로 보자면 40대 이하 유권자가 약 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도시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뭐 강남, 분당보다는 좀 이제 떨어져 있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싸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살림을 차리면서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는 지역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교통이 편하고 강남 접근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많이 찾는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유입되는 인구의 75%가 40대 이하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 젊어지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 시의 행정은 사실 아직 20-30년 전 수준이어서요. 좀 사실은 이런 좀 새로운 그 시민들의 감각에 맞는 그런 좀 새로운 행정이 좀 필요하죠. 예, 그래요. 사실은 이제 용인하면은 농촌이 또 도시가 또 이렇게 서로. 그렇죠.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때는 갑자기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올드한 후보가 되는가 하면은 어느 때는 또 민주당 후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참 독특한 현상도 있고요. 가장 젊은 도시로 분류되는 수지에선 또
한선교가 계속해서 해먹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아주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권자 구성은 이미 좀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지형으로 저는 바뀌었다 생각하고요. 그 지난 대선의 결과만 봐도 사실은 그 서인구 지역은 이제 농촌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농촌에 좀 고령화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지와 기흥 쪽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표를 합친 진보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훨씬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좀 그 젊은 유권자들의 어떤 그 욕구와 또는 이 감성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자들이 나온다면 뭐 지방선거든 총선에서든 민주당 또 뭐 이른바 다른 진보 세력들이 승리하기에 상당히 좋은 토대가 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 쪽의 그 기세가 더 세다. 무슨 선거를 해도 자유한국당이 이길 분위기다. 그러면 이번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설 생각도 있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단한 정파성을 띈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제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갑니까? 혹시 안철수당은 어떻습니까? 안철수당. 아휴, 그 양반 처음에는 좀 짠하고 뭐 등장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새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구태 정치를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2012년에 그 비교적 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고 나서는 그때 바로 뭐 그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그 간파했었습니다. 그때 왜 2012년 대선 끝나고 그 영민님하고 뭐 사석에서도 그런저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좀 너무 큰 정치와는 거리가 멀고 또 정말 국민이나 또는 뭐 자신의 책에서 밝혔던 뭐 가치나 지향 이런 것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더구나 저 지난 총선에서 우리 왜 쌍꺼풀 사람에서 그랬었잖아요. 그 뭐 민주당을 깨고 나가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당을 이렇게 정당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정말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맹주를 자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국회 김일수 후보자 그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국회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도 굉장히 오만한 그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서 이분이 점점 시대와 또 그 어떤 시민들의 마음을 읽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동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씨 쪽에서 뭔가 역할을 맡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태도 뭐 그쪽하고 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데요. 그때 그 캠프에 있던 분들 그때 뭐 안철수는 나름대로 좀 신드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나름대로 뭐 참여한 전문가 그룹이나 교수들이 한 80% 이상 지금 그 대선 이후에 다 떠나왔어요. 저도 사실은 저는 사실 그때 좀 약간 오해를 뭐 받은 부분이 있는데 뭐 캠프에 직접 참여했다기보다는 국민정책참여단이라는 것에 그 이제 이른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이제 소통 채널이 좀 돼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캠프 밖에서 뭐 이른바 단장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국민들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뭐 나름대로 수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언론에서는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실 좀 뭐 곤욕을 많이 치렀었죠 사실.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지금 하는 걸 보면서도 뭐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요. 근데 아직도 계속 뭐 그걸 가지고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세상을 정말 시민들의 뜻으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 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을 실현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늘 연구하고 책을 쓰고 또 주장해왔고, 만약 뭐 앞으로 정말 이 행정이라는 영역에 도전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똑같이 갈 겁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뭐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용인의 부동산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난개발의 아이콘 하면 바로 경기도 용인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어떤 도시의 이미지가 난개발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리면. 또한 용인 경전철로 인해서 뭐 이 도시 전체가 빚더미에 오른 걸로 또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지나가 보니까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식의 또 플래카드를 거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는데, 봤더니 이건 뭐 현 용인시장 지시자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실제로 용인의 현재 난개발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좀 면밀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용인 경전철 채무 제로 이야기를 하셔서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그건 행정적인 정부 회계상의 용어인 채무라는 표현을 들고 와서 용인 시민이 부담해야 될 모든 부채가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이 말장난을 저는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이 현 시장이 뭐 플래카드까지 내걸면서 막 대대적으로 이제 선전을 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분들이 좀 뭐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용인시가 직접 갚아야 될 채무, 지방채라고 하죠. 지방채는 갚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현 시장이 잘했으라기보다는 이제 경전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용인시 차원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을 이제 매년 수립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냥 이제 이 정찬민 시장 임기 안에 도래가 된 것뿐이고요. 특별히 뭐 시가 크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외에 용인 경전철 운영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는 여전히 1조 5천억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경전철 운영 회사는 1조 5천억의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채무라고 하진 않고 부채인데, 이 부채는요, 실제로는 충분히 많은 승객들이 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운영비를 계속 용인시가 매년 300억씩 400억씩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결국 용인시가 역시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결국 용인 시민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무라는 용어를 써서 그걸로 한정해서 이제 이거 다 갚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시민들 관점에서는 채무나 부채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 관점에서는 사실 부채가 여전히 1조 5천억이라는 부채가 남아있는데, 이걸 이제 현 시장이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굉장히 자기가 잘한 치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간 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난개발 문제 한번 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용인은 원래 90년대 말부터 해서 난개발 문제가 굉장히 극심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2000년대 초반 좀 지나가면서 차근차근 이제 다시 좀 개발을 하자, 뭐 이렇게 돼서 그나마 이제 조금 잠잠해졌다가 최경환 정부 총리 들어오고 나서, 또 그다음에 정찬민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에 따라서 막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러면서 각종 수도권에서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쏟아진 도시이고요. 뭐 수도권이 아니라 사실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이 쏟아진 도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라서 각종 뭐 산업시설들이 뭐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도로 교통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학교 또 각종 문화 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게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용인시의 전반적인 주거 여건 자체가 다시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용인시 차원의 다시 제2차 부동산 난개발 문제가 지금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개발 기조가 정찬민 시장 때에 다시 이렇게 고조되는 확장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이렇게 하니까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땅이 넓고 또 뭐 택지를 비교적 싸게 확보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제 땅들이 용인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분별하게 이제 지어댔고 또 한편으로는 각종 뭐 규제 완화를 이제 막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찬민 시장이 뭐 박근혜 정부에서 개발 규제 완화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뭐 선두에 서서 막 이렇게 각종 규제를 완화해가면서 이 난개발을 이제 조장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게 용인은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일정한 건물들이 들어가려면 경사도가 너무 이렇게 가파르면 사실은 건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규제, 그러니까 경사도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곡초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를 가보면 학교 운동장 바로 옆에 그 경사도를 완화해서 사실 원래는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막 비가 오면 토사가 막 쏟아져서 이제 아이들이 되게 좀 아이들 학교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 난개발 이거는 왜 손을 대야 하는지, 특히 용인시장 차원에서 손을 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철학이 있으세요? 뭐 당연히 있죠. 그 부동산 난개발은요. 그러니까 난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업체들은 좋지만 주민들은 피해를 봅니다. 근데 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개발업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업체들은 왜 좋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도 시설에 대한 설치 부담을 줄이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뭐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개발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줄어서 좋죠. 그런데 그렇게 막 들어서 버리면 주민들은 뭐 이 도로가 붐비고 학교가 없고 그래서 멀리 있는 학교에 다녀야 되고 갑자기 막 수십 층 콘크리트 아파트로 이렇게 삼면이 둘러싸여 버리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인시 곳곳에 지금 뭐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 공사장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용인시 전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소음 피해라든지 뭐 또 먼지 또 이런 뭐 공사장에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주거 질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집값 측면에서도 보자면요. 난개발이 심각해지면 아파트 공급이 많아져서 이게 이제 집값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요. 또 주거 여건이 나빠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난개발을 막아야 주거의 질이 올라가고 또 난개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용인시를 이른바 그냥 베드타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일어나서 자족형 도시로 그리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전반적으로 사람들도 살기가 좋아지고 또 그래야 뭐 굳이 따지면 집값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난개발을 막고 이제는 시민들을 중심에 놓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찬민 시장 보니까요. 지난 몇 년간 그렇게 난개발을 조장해야 하고 막 제대로 이제 기반 시설을 마련하지도 않고 이렇게 막 아파트라든지 산업시설이 들어서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이게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이제 되고 또 박근혜 정부
정부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살짝 이제 또 스탠스를 바꿔서, 뭐, 앞으로는 뭐, 부동산 난개발을 막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미디 같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요, 수지구와 기흥구는 그런데, 또 처인구는, 예.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농촌 지역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낙후됐다는 이제 그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좀 주민들 사이에 강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처인구 쪽에 또 뭐 개발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이제 욕구들이 사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토호 세력들이 이용해서 또 뭐 이 농촌 지역에 이런저런 이제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처인구의 경우에는 이 농촌 그 환경에 맞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땅만 팔고 이렇게 다시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커뮤니티를 살리면서 그 생태 친화적인 또 개발이 저는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렇게 삶을 살리고 또 고향의 전통과 역사를 살려가면서 그러면서도 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체계적인 계획 개발에 그런 또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네. 난개발을 극복할 수 있는 선대인 나름의 방향, 대안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사실은 난개발 현장을 여기 곳곳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봤더니 참 마음이 아파요. 뭐 일단 저희 아이가 다니는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뭐 갑자기 삼면으로 뭐 이제 아파트가 숲이 들어서 버리고요. 또 어떤 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산등성이에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면서 아이들 그 학교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또 어떤 지역은 갔더니 거의 난개발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의 경우에는 뭐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서는데 또 산업단지 뭐 입지라고 하면서 또 첨단 산업 뭐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뭐 그러니까 자동차 중고 거래 뭐 업체 또 한편으로는 뭐 첨단 산업단지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이미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또 기반 시설을 안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뭐 향후에 교통 수요라든지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경찰대 불씨 쪽에는 역시 기반 시설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7,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또 짓겠다고 이런 계획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난개발을 한번 저질러 놓으면 그걸 수습하고 다시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이걸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미 저질러진 난개발들은 그 부분의 그런 개발 행위들은 최대한 좀 제한하면서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이제 다시 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한 2, 3년간은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다시 차분하게 이제 정리 수습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개발 업체들이 기반 시설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이제 그 시행령을 맡게 된다면 체계적으로 모든 그런 이제 그 각종 개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꼼꼼하게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전에 용인시 전체 차원의 도시계획의 마스터 플랜을 새롭게 세워서 단순히 베드타운이 아니라 이 바이오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런 첨단 산업 기반들과 어우러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들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생활체육시설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공간 구성을 새롭게 하고 그 측면에서 부동산 난개발을
수습해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난개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기 용인 시장의 아주 핵심 과제가 될 텐데 대안의 일면을 오늘 선대인 소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시 이제 뭐 좀 짚어 나갈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가름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입당 시한이 이제 곧 만료되죠.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2일까지 시한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면서 오늘 선대위 소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큐파이 풀뿌리 지방 정치를 장악하라.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22일까지 당원이 되시고 6개월 동안 당비를 내는 분들, 그분들에게 지방선거 경선 투표권이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오는 금요일까지 입당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큐파이 풀뿌리였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